질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이제 네 가지 질병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통풍 관절염, 그다음에 전신홍반 루푸스 이 두 가지 질환을 말씀 먼저 드릴 거고요. 이후에 이제 김영길 교수님께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 그다음에 강직성 척추염 이 두 가지 질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통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통풍은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이제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그 퓨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퓨린이라는 물질이 내 몸에서 이제 대사가 되면 요산이라는 형태로 이제 변환이 되고, 그 요산이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게 일종의 우리 몸 안에서의 대사 과정인데, 이것이 뭔가 어떤 이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성이 많이 되거나 혹은 소변에서 되게 이제 요산이 배설이 되는데 이런 배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생기는 이 과요산, 고요산 혈증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으로 과하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요산이라는 물질은 물에 이제 우리 혈액 속에 잘 녹아 있는 물질인데, 이게 너무 이제 과량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녹지 못하고 결정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크리스탈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결국은 이제 염증을 유발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게 통풍 관절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요산이 많아진다. 그리고 요산이 많아지면 결정이 생기고 결정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 몸에서 이 통풍 환자분들의 체내에서 이 결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아주 색깔은 굉장히 화려한 이제 결정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급성 통풍 관절염이 생겼을 때 이게 특히 이제 발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아주 심한 염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급성 통풍 관절염이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 만성적인 관절염의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주 심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이 이 어떤 그런 큰 이제 그 덩어리를 형성을 해서 육안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아주 뭐 크게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일제 절개를 해보면 이렇게 결절을, 그래서 이게 다 요산 덩어리들이 이 안에 관절 안에 침착이 과량으로 되어서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는 이 통풍인 줄 모르시고 뭔가 발이나 어디에 뭔가 잡혀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게 안 좋은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수술을 해서 봤더니 이게 그냥 통풍 결절이구나, 이렇게 알고 통풍이 있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아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통풍이 어떤 분들에서 이제 주로 많이 오는지, 이게 결국은 이 요산을 증가시킬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통풍 관절염의 유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 통풍 관절염이라는 게 아주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식생활 습관이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했을 경우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나 뭐 귀족들이 주로 생기는 병이다. 그러니까 즉 잘 먹고 잘 마시고 이런 분들, 영양 상태가 아주 좋은 분들, 특정 계층에서만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왕의 병이다, 뭐 이렇게 귀족들만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병입니다. 물론 요즘은 뭐 우리가 너무 오히려 과도한 영양 섭취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어떤 특정 계층에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 약간 비만하고 그다음에 좀 술 좋아하시고 남성분들이 많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심한 관절염 때문에 밖에 외출을 못 하시는 정도의 이런 양상이 이제 대표적인 통풍 관절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산이라는 것은 몸에서 많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콩팥이나 위장관을 통해서 몸 밖으로 이제 또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뭔가 생성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여기에 이제 시기가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 혹은 이 만들어진 요산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요산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액을 채취를 해서 요산이라는 수치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기준이 얼마나 높으면 높은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보는 기준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7mg/dL,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건강 검진 같은 거 하시면서도 혈액 속에 요산 수치들을 측정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요산이 내가 높나 낮나를 판단할 때 저희들이 수치는 한 7, 여성분들 6,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 질환은 앞서의 그 요산이 많이 생길 만한 상황들과 사실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비만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성 지방 같은 그 고지혈증이죠. 고지혈증, 당뇨나 고혈압, 또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있는 대사증후군, 그다음에 앞서 그 콩팥이로 통해서 요산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특히 이제 이런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다양한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그런 질환들이 다양하게 동반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뒤에서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통풍 관절염이 있으신 경우에 이제 관절염에 대한 어떤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다양한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만성 그 성인 질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질환들에 대한 복합적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픈 거, 통풍, 관절 아픈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통풍 관절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대사의 다양한 이상의 하나의 징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픈, 눈앞에 보이는 아픈 것만 보실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 몸의 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점검과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함께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유병률은 앞서 우리가 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영양 상태가 최근에는 오히려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유병률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10년 전에 2008년의 데이터인데, 이제 특히 남성분들이 많은데요. 전 인구의 한 0.7%라고 돼 있고, 이제 벌써 10년 전이니까 최근에는 한 전 인구의 1%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흔한 그런 관절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풍 관절염이 오면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보시면은 굉장히 갑자기 그리고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대개 하루 이내에 그 최대 증상에 이를 정도로 갑작스럽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매우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이게 통풍, 말 그대로 통풍,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통풍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통증을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붓기, 열감, 발적, 대개는 이제 첫째 발가락, 그다음에 뭐 발등이나 발목, 조금 상대적으로 좀 드물지만 무릎이나 손목 같은 데 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대개 이제 유발 요인이 있는데요. 음주라든지 또 어떤 외상, 입원하면서 뭐 수술을 하시면서 어떤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과식을 하시거나 혹은 또 너무 금식을 하시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운동, 뭐 등산이나 뭐 테니스나 이런 운동을 하시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맥주나 이런 술을 또 한잔 하시고 이제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드셨는데,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제 통증 때문에 밤에서 잠에서 깨서 보니까 뭐 열도 막 나고 그 관절 부위에 뜨끈뜨끈하면서도 막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근하셔야 되는데 출근을 못한. 그 전날까지는 아주 컨디션 좋으셨고 아무 문제 없으셔서 운동도 잘 하시고 맥주 한잔 하시고 주무셨는데, 밤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 다음날 출근을 못할 만큼 아주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급성 통풍 관절염의 모습이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이제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는 하루 이틀 하면서 금세 또 좋아지시고요.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대개 일주일 내지 2주일 내에 저절로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심한 통증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난리가 나다가 또 어느새 그냥 또 좋아지셔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또 잘 지내셔서 잊어버리고 계시는 그런 게 이제 통풍 관절염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이제 발가락이 많이 오는데요. 이게 첫째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고, 이런 발목에도 이렇게, 발등에도 이렇게 빨갛게 부어 있고, 실제 만져보시면은 이제 뜨끈뜨끈 열감이 이런데
잡힙니다. 이렇게 이런 데도 있고요. 무릎에도 이렇게 붓고 빨갛고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따로 있지 않으시더라도 딱 눈으로 봤을 때 많이 붓고 빨갛고 열도 막 뜨끈뜨끈 나고 이건 뭔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게 이제 급성 통풍 관절염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절로 또 좋아지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기를 저희는 이제 간헐기 통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이 또 좋아져서 잘 지내시는 그런 기간. 근데 이제 이런 기간이 또 계속 괜찮으신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경우가 대개는 한 1, 2년 사이에 다시 그런 일들이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잊어버리고 잘 지내시다가 뭔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술을 과음을 하시거나 과식을 하시고 또 이제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급성으로 오고 또 호전과 발생을 반복하는 그런 양상이 관절염의 이 통풍의 특징입니다.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만성 통풍 관절염이 되면 이제 증상이 이제 갑자기 생겼다가 좋아지고 하는 일들이 있으신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통증이 계속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조금 쉬거나 뭐 주변에 약국에서 약 드시고 금세 또 좋아졌는데 이거는 왜 갑자기 계속한다. 갑자기 아팠던 게 이제 계속한다.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만성 통풍 관절염,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그 결절이 만져지게 됩니다. 눈으로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 발가락 이런데 통풍 결절은 약간 하얀색을 조금 띠기 때문에 희끗희끗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띄게 이렇게 뭔가 도드라지는데 이게 이 안에 잘 들여다보시면 약간 하얀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하얗거나 노란색 빛을 띠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 팔꿈치인데요. 이 팔꿈치 아래에도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귀 뒤에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끔 이제 통풍 관절염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희는 이제 팔은 어떠신가 저희 보기도 하고 귀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연히 이런 데 관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이 결절에 의해서 뼈가 좀 망가져서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이렇게 들어 있는 양상에 뼈가 좀 이제 망가지는 그런 이제 만성 통풍 관절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입니다. 증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 관절염은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기고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열감도 있고 뭔가 막 크게 붓고 빨갛고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다른 만성 관절염과 굉장히 증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은근히 한 달, 두 달, 1년, 2년 전부터 그냥 계속 조금씩 아파왔어요. 이런 거는 통풍 관절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또 여러 관절이 특히 손이나 이런 관절염에 대해서 은근히 시작하고 계속되는 습성이 있지만 이 통풍은 주로 발 쪽에 갑자기 아주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앞서 이 요산이라는 요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요산이 얼마나 높은지 그다음에 콩팥 기능이 좋지 않으면 요산이 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팥 기능, 신장 기능은 어쩐지 이런 걸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 요산이라는 수치가 우리 몸에서 계속 변화를 합니다. 사람마다 시기라든지 탈수, 스트레스, 또 음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계속 변화를 꾸준히 비슷한 농도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변화를 하기 마련이고 특히 급성 통풍 관절염이 막 큰 염증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요산 수치가 평소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급성 통풍 관절염이 실제로 맞는데 이 환자분이 맞으신데 피 검사를 그 당시에 해보면 요산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전체 환자의 50% 가량이 요산 수치가 실제 큰 염증이 있는 당시에 피 검사를 해보면 정상이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뜻이냐면 통풍 관절염 같은데 피 검사해봤더니 요산 수치가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통풍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는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산 수치는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만 한 번 딱 측정을 하고 또 막상 크게 염증이 있는 그 당시에 측정을 했는데 요산 수치 높지 않네요. 우린 통풍 아닙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실제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요산이 높지 않더라도 한 달이나 있다가 다시 측정을 해서 혹시 올라가는지는 않는지 이런 이제 추적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진은 실제 그렇게 관절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에서 관절을 천자를 해서 관절에서 이제 주사기를 가지고 관절에 있는 물을 뽑아서 거기서 현미경을 통해 앞서의 그런 요산 결정을 확인하면 이게 확실히 통풍이 맞구나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관절 천자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심한 통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바늘을 찌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아주 손이나 이런 작은 관절 같은 경우는 관절에 염증이 있더라 해도 그 관절 워낙이 작은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 천자를 해도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근에는 CT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 요산 결정이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저희들도 이제 환자 의심이 되시는 경우에 오시면은 이게 관절 천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조금 이제 의심이 되는데 관절 천자가 어려우니까 CT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합시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변 검사를 해보면 그 요산이 얼마나 그 몸 밖으로 소변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관절 천자를 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이게 요산 결정이 얼만큼 확실히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평강 현미경이라는 특수 현미경이 필요해서 가끔 이제 개인 의원에서는 이 현미경 검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통풍이 의심이 되는 경우라 하면 이제 류마티스 내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의원이나 조금 큰 병원 류마티스 내과 전문 진료를 보셔서 이런 평강 현미경 검사가 가능한 곳에서 한 번쯤은 정말로 통풍이 맞는지 확인을 할 필요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T 말씀드렸는데 CT를 이렇게 찍어 보면 특히 이제 이런 손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 천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요산 결정이 되겠는데 이렇게 관절 사이사이에 이 초록색의 결정이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CT 검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관절 사이사이에 특히 이제 대표적인 발가락 관절에 이렇게 요산이 있구나 보고 이제 통풍이 맞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는 이 급성으로 이렇게 아주 심한 급성, 우리가 발작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심하게 오는데 이런 경우 물론 이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대개는 저절로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지만 이제 약을 좀 써주면 금방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염 진통제나 또 코리친, 스테로이드는 이제 먹는 약으로 드실 수도 있고요. 관절에 크게 부어 있는 데가 있으시면 관절 물도 뽑고 관절각 내로 직접 저희들이 주사를 해서 효과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게 이제 급성 통풍 발작이 있으신 분들은 대개 이제 그런 경험이 또 자주 반복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뭐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소염 진통제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드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물론 급할 때 이제 그런 치료를 하시는 거는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나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 관절염 있으신 분들의 상당수에서는 뭐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 신장 기능이 안 좋다든지 뭔가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점검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소염 진통제나 코리친 같은 약이 콩팥이나 이런 곳에 이제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반드시 한번 그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어떠한 약이 나한테 잘 맞고 나한테 필요한지 급성 통풍 발작 때 나한테 필요한 응급약이 무엇인지는 한 번쯤 꼭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로 그냥 약국에서 타다 드시는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부분 이제 이런 급성 통풍은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상비약으로 집에 이렇게 좀 구비를 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가능한 빨리 약을 드실수록 빨리 증상이 가라앉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증상이 있다 하시면은 상비약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고, 드실 수만 있다면 빨리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급성 치료, 그러니까 급한 큰 불을 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이제 자꾸 반복이 됩니다.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게 결절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의 유산이 높아서 이게 계속 문제를 생긴다는 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뼈도 망가지게 됩니다. 관절 자체가 망가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요산이라는 게 너무 높게 되면은 콩팥에 어떤 신장 쪽으로 결석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급성 통풍에 대한 치료로만 하실 게 아니라 만성적인 치료를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즉 요산이 높아서 계속 문제를 야기하시는 거이고, 그거는 비록 급성 통풍이 호전이 되더라도 이건 시한폭탄과 같은 겁니다. 언제 다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요산을 미리미리 낮춰주는 요산 저해제의 꾸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산 저해제 치료를 하시면 이제 저희들이 이런 약들을 씁니다. 예전에 이제 자이로릭이라는 약을 많이 썼었고요. 그다음에 유리논이라는 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페브릭이라는 약이 이제 있어서 이런 세 가지 약제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약제들이 이제 이 환자분들마다 본인한테 맞는 약의 습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신장 기능이 좀 많이 안 좋으실 때는 자이로릭보다는 페브릭이라는 약이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 선택에 있어서 개개마다의 조금의 차이가 있고요. 또 그 환자분들마다 자이로릭이라 하면 자이로릭이 한 알 정도로 잘 조절이 되시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알, 세 알 쓰셔야 조절이 잘 요산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을 이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약을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 찾아도 이게 어떠한 만큼의 용량이 나한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피 검사를 가끔 해보시면서 요산 수치를 반드시 점검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요산 저해제를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성 통풍에 대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는 아닙니다. 완화시켜주는 치료는 아니고 향후에 생기는 통풍 발작을 예방해주는 예방 치료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요산 저해제를 쓰면 내 몸에 있는 요산이 높았던 수치가 이제 당연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떨어지는 와중에 오히려 급성 통풍 발작이 생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통풍이고 통풍 치료 약을 받아왔는데 약을 먹었더니 오히려 통풍 발작이 막 갑자기 괜찮던 게 또 막 불고 저기 아프고 열감이 있고 막 난리가 나더라 하면 난 약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요산이라는 수치는 높은 것도 문제지만 높았다 낮았다 하는 게 급성 통풍 발작의 어떤 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낮아지면서 사실 좋아지면서 급성 발작이 가끔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한 고비를 한 번쯤은 넘기셔서 요산 수치가 잘 이제 낮아져서 낮게 유지를 하면 다시는 이제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되게. 따라서 이 요산 저하제를 한번 이제 써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처방을 받으셨다면은 중간 쓰는 와중에 혹시 급성 통풍 발작이 생기더라도 꾸준하게 참을성 있게 잘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꾸준하게 하시면 향후에 이제 재발을 이제 거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및 관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면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반 질환에 대한 점검, 그래서 비만이나 고혈압, 지방간, 당뇨, 심혈관 질환, 신부전 이 등등의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점검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또 그러신 분들을 꽤 많으신데요. 저는요 비만도 있고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또 심근경색 같은 게 있으셔서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통풍약 또 더 드셔야 되느냐, 약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요산이라는 수치가 높으면 통풍도 문제이지만 심혈관이나 뭐 지방간이나 여러 다른 대사 질환에 다 안 좋은 쪽으로 상당히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동반 질환이 있으실 그럴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통풍에 대한 요산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약 다 많이 드시는데 통풍약까지 더 드셔야 되는지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잘 약을 복용해야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식이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하십니다. 이 통풍하면 이제 우리가 식이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이제 인식이 있으셔서 그러는데 피해야 될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술입니다. 그래서 술 중에서도 물론 이제 우리가 맥주가 그게 이제 퓨린이라는 이제 요산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범인이 이제 술 중에서도 맥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전부터 맥주가 특히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이제 그러면 맥주를 좀 피하세요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술 뭐 소주는 그러면 좀 괜찮냐? 네, 이 대부분의 모든 술들이 그 요산을 다 올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술이 더 뭐 어떤 술은 좀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금주를 철저히 하시는 게 어떤 뭐 맥주든 뭐든 어떤 술인지 상관없이 금주는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기류 중에 이제 내장이나 뭐 등푸른 생선, 알 같은 거가 이제 특히 퓨린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요산을 높일 수 있고요. 조개, 그다음에 과당이 많은 경우 이제 탄산음료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권할 수 있는 음식은 이제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같은 이제 유제품들, 특히 이제 저지방 우유 같은 게 상당히 요산을 떨어뜨려 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권할 수가 잘 많이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커피 중에서 블랙 커피는 이제 그 요산 배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커피는 이제 그냥 우리 그냥 블랙 커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좋은데 이제 커피에 이제 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커피에 이제 뭔가 달달한 커피는 이제 또 좋지 않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제 퓨린이 중요한데 이 식물성 퓨린 함유가 높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견과류나 콩, 뭐 버섯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퓨린이 높은 음식이긴 하나 이게 직접적으로 요산을 별로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런 식물성 퓨린 음식들은 굳이 제한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통풍은 요산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그 동반 어떤 위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가 항상 필요하고 급성 통풍 관절염은 굉장히 심한 염증을 유발하지만 자연적으로 호전이 된다. 하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만성적인 관절염으로 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면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신홍반 루푸스입니다. 이제 루푸스는 사실 지금의 통풍과는 굉장히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풍은 이제 좀 남성분들 좀 뚱뚱하시고 이런 분들 좀 연세도 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고 루푸스는 대표적인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인데 젊은 여성분들에서 가임기 여성 대개 이런 젊은 여성에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기의 염증 반응을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루푸스라는 거는 그 기원이 라틴어의 늑대에서 기원이 왔는데 그것은 이제 이 루푸스 환자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이 피부 발진의 양상이 루푸스 늑대의 모양이나 혹은 뭐 늑대 물린 자국이랑 비슷하다 뭐 이래서 예전부터 이제 루푸스라는 게 이제 늑대와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루푸스는 대표적인 만성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래서 결국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고 활성화되는 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이 면역이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병원균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성을 위한 결국은 우리 몸의 군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우리 몸의 군대가 뭔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고 이게 조절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외부의 적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제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따라서 면역 질환, 뭐 루푸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면역이 약한가? 그래서 이제 면역에 좋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또 권하기도 하고 실제로 복용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이 떨어지신 게 아니라 오히려 면역이 남들보다 과활성화돼 있고 면역이 잘 혼란을 느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료를 위해서 오히려 면역을 일부러 억제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역에 좋다는 어떤 다른 다양한 음식, 한약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 루푸스 환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주로 이제 한 10만 명당 한 20에서 한 50명 정도니까 상당히 드문 질환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한 90%, 15세에서 한 40세 정도. 그래서 이렇게 젊은 여성에서, 어린 여성에서 이렇게 피부의 발진이 나타나는 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데이터도 거의 이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가량 많고요. 한 20대에서 한 20대, 30대, 40대 요 정도 연령에서 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 생기는지는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그 여성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아마 여성 호르몬 같은 여러 가지 호르몬의 어떤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유전적인 소인도 좀 일부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해서 특히 이제 자외선, 그래서 햇빛 노출 같은 경우에 이제 루푸스가 많이 악화시키는 유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자외선 혹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뭔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지는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를 보면 이건 루푸스는 대표적인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도 이야기하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에서나 어떤 증상이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래도 비교적 특이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버터플라이 래시라고 해서 나비양 발진이라고 하는데 이 나비 모양의 얼굴 발진이 그래도 비교적 특이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이외에도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또 콩팥이나 또 근육이나 관절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루푸스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속단하기는 조금 이르고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사실은 다각도로 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 증상, 피부 발진, 또 광과민성, 그래서 햇빛에 노출됐을 때 굉장히 피부 발진이 심하게 나타나셔서 햇빛을 보기 어렵다든지, 구강궤양, 또 탈모가 막 심할 경우, 레이노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손끝 발끝에 혈관의 이상에 의한 증상, 요거는 이제 뒤에서 잠깐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절염이나 또 신장 기능 이상 때문에 어떤 부종, 전체적인 어떤 부종이 생기거나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비 모양의 발진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원반 홍반이라고 해서 원형의 홍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어떤 두드러기 같이 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머리가 막 심하게 빠져서 듬성듬성하고 머리 그 결 자체도 굉장히 이제 잘 흐트러지고 잘 부스러지고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안에 궤양이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빨갛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게 레이노 현상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손끝, 발끝, 특히 이제 피부 이런 말단 부위에 대표적으로 이제 추위, 그래서 겨울철에 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하셨을 때 말단부의 혈관 수축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색깔의 변화, 노랗고 하얗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붉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게 이제 레이노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레이노 현상이 다른 자가 면역 질환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루푸스의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노 현상이 있을 때는 한 번쯤 또 점검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관절 증상이 나타나서 관절에 이러한 그 변형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루푸스에서 나타나는 관절 변형은 대개는 이제 관절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관절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된 것 같지만 또 주먹을 쥐어 보시면 금세 회복이 돼서요. 일반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때 나타나는 양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관절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신장 침범 때문에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고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이제 신장 조직 검사를 해서
실제 루푸스가 신장에 침범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떠한 타입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푸스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증상이 없더라도 소변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신장 조직 검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출혈이 자꾸 생기거나 심한 장염, 또 호흡곤란이나 흉통, 또 뇌수막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워낙이 다양한 데다가 워낙이 드물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고 사실 처음부터 루푸스를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시고요. 다른 원인이 없는데 아주 심한 장염이 계속 반복되고 이럴 때는 이제 소화기내과의 진료를 보시다가 루푸스가 혹시 의심이 되지 않는지 이런 점검을 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워낙에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속단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검사 자체도 워낙이 다양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검사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루푸스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 하면은 검사하는 항체 검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항핵 항체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가끔 이제 건강 검진 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항핵 항체 검사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 특히 루푸스 환자분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항체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증상 없고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핵 항체가 그냥 우연히 내 몸 안에서 일부 보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우연히 그냥 건강검진이나 이런 검사를 했다가 하셨는데 항핵 항체가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시고요. 이제 다양한 어떤 증상이나 어떤 동반되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증상 혹은 특정 검사 한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다양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치료는 이제 질병이 워낙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질병의 중증도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약제에 따라서도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치료의 하나는 이제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들을 초래할 수 있는 약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너무 과하게 과량으로 남용하시면 분명히 문제는 되겠지만 루푸스가 정말로 심각한 염증을 초래했을 때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과감하게 스테로이드를 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때는 좀 과감한 치료가 또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스테로이드는 잘 조절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푸스 치료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옥시클로린이라는 약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이제 말라리아 치료약으로 개발이 됐지만 지금은 루푸스의 어떠한 큰 염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 약제이기 때문에 이 옥시클로린이라는 항말라리아 약제는 특별히 이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루푸스 환자에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다양한 그런 면역 억제제 치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셀셉트, 아자프린 굉장히 다양한 약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방 내지는 질병이 아주 크게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햇빛 노출을 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자외선이 상당히 이 루푸스의 악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밖에 외출하실 때 선크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자도 좀 챙이 큰 모자 이런 거 쓰셔가지고 햇볕의 직접적인 노출을 가능한 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또 그 감염에 의해서 루푸스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하시고 흡연이 이제 질병에 안 좋게 혹은 어떤 치료 반응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나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금연 이런 등등이 중요한 예방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전신홍반 루푸스는 대표적인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이고 가임기에 주로 젊은 여성분들에서 많이 생깁니다. 매우 다양한 전신성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모습을 낳고 판단하기보다는 다각도로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다양한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만성적인 경과를 나타내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푸스 하면 사실은 이제 또 뭐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보시면 굉장히 또 뭐 이렇게 사실 험악한 것들이 많이 써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마다 그 루푸스의 그 중증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아주 경증의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 아주 심한 루푸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것이 잘 한번 그 고비를 넘어가면 또 그 이후에는 편안하게 또 잘 지내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루푸스라는 질환 자체의 그 다양성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너무 비관하실 것도 아니고요.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